자, 그러면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4사분면 모형을 보면서 인구가 증가하면 우리나라에 인구가 증가하면 주택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물으면 뭔가 뭐 어렴풋이 떠오르긴 하는데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조목조목 얘기를 잘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인구가 증가했을 때 그러면 그것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라고 물으면 뭐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것을 얘기해야 될까 하는 걸 이 모형은 알려줍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요소들을 알려준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각각의 요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죠?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을 조리 있게 해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본 전문가들의 모습입니다. 당장은 그러면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어버버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4사분면 모형을 이용하면 아주 균형되고 그리고 포괄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무엇을이 뭐냐면요. 이 네 개의 축입니다. 뭔가 변했을 때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나요?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4사분면 모형에 기해서 설명을 하고자 한다면 재고량은 어떻게 되고 임대료는 어떻게 되고 그래서 매매가가 어떻게 되고 건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네 가지를 얘기해야 되겠다 하는 것만 먼저 생각을 해도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임대료가 올라가나 내려가나 매매가가 지금보다 올라가나 내려가나 그 방향을 이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머릿속으로 이 그림을 이제 막 그려야죠. 지금은 설명을 처음 들으니까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일진 몰라도 자기 손으로 한 번만 그려보면 너무나 단순하고 눈 감으면 탁 떠오르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 인구가 증가했어요. 어떤 변화가 생길까? 한번 보시죠. 인구가 증가하면 이 많은 작대기 중에서 어떤 게 움직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공간 시장에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바로 증가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그 뒤에 새로운 균형이 어디서 생기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했듯이 이거 이제 그리는 겁니다. 재고량이 늘어나네. 재고량이 늘어났으면 다시 임대료가 줄어들겠죠. 이거를 한 100바퀴 정도 돌리다 보면 균형점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너무 지저분한가요? 이거를 좀 지우고 얘기하겠습니다. 그죠? 그리다 보면 이제 더 이상 이 재고가 옮겨 다닐 필요가 없는 그 상태가 와요. 이제 그 그림을 이제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각형을 그려놓고 나서 저것만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어디 주목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 각 축에 만나는 점, 그 점을 봐야 된다 그랬죠. 지금 같은 경우는 원래 안에 있던 사각형보다 새로운 균형의 사각형이 모든 방향으로 다 더 커졌습니다. 이것은 인구가 증가하면 주택의 임대료가 올라가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전셋값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매매가도 따라서 올라가고 그래서 더 많은 건설이 이루어질 것이고 주택의 재고량은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은 주택을 더 높은 임대료에서 거래될 겁니다. 인구의 증가에 의해서 이렇게 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 그림이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그려지는 게 이제 여러분의 실력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자율이 하락하면 어떤 영향이 올까요? 라고 누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할 일은 어느 사분면에 영향을 미칠까? 그죠? 어느 부분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올까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임대 시장보다는 이 자본 시장 그리고 건설 시장, 건설할 때도 돈 빌려서 많이 하니까요.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두 개를 동시에 움직이면 좀 힘드니까 이 자본 시장에 주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이동할까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하락하면 자본 환원율도 하락을 하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본 환원율이 이 매매가분의 임대료의 비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낮아진다는 것은 이 각도가 작아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림을 돌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이 그림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본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선이 이렇게 좀 더 완만하게 가파르지 않게 이동을 했다면 그 뒤에 시장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똑같은 임대료에서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죠? 이 임대료였다면 이제 가격이 이만큼 비싸질 것이고 이걸 또 100바퀴 돌리다 보면 이 진한 사각형이 나옵니다. 새로운 균형점이 찾아진 거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아까하고 상황이 달라요. 아까는 사각형이 네 방향으로 다 커졌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래쪽으로 좀 내려왔죠. 각 축과 맞는 점의 위치를 보면 임대료가 하락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임대료 내려간다. 그리고 매매가 올라가고 건설과 재고량 늘어난다 하는 겁니다. 순서를 좀 잘 잡으면 이자율이 하락하면 같은 임대료라도 일단 매매가는 상승하게 되고, 그래서 많이 짓고 재고량 늘어나니까 나중에는 임대료 하락하게 된다 하는 거죠. 결과가 다르죠, 아까하고.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건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 원가에 미치는 건설 원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각종 원자재 가격, 그리고 중장비를 사용하는 사용료, 정부의 인허가 기간, 그죠? 그리고 아까 봤던 이제 이자율, 주로 개발 사업에 투입되는 장기 이자율이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어쨌든 뭔가 고정 비용을 감소시키는 그런 변화가 생겼다고 보죠. 정부의 인허가 기간이 아주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확보를 하고 정부로부터 건축 허가 같은 거죠. 인허가 받는 기간 동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고정 비용이 감소했다고 봅시다. 그럼 그래프가 저렇게 원점에 가깝게 이동할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매매가에서 더 많은 건설이 이루어질 거고요. 이거 가지고 또 100바퀴 돌리면 이런 새로운 균형이 생깁니다. 아까하고 또 다르죠? 이번에는 어떻게 됐나요? 건설 원가 하락하니까 건설량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재고량도 늘어났고요. 재고량 늘어나니까 임대료가 하락을 했고, 그래서 매매가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초래할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관리시장에 대해서도 하나만 더 해봅시다. 감가상각이 감소했어요. 뭔가 관리와 관계된 새로운 기법들이 나왔거나 그런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감가상각률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똑같은 건설량에도 더 많은 재고량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건설해도 재고량 늘어나죠. 역시 100바퀴 돌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 줄어들었는데 오른쪽으로만 뚫고 나왔네요. 예, 요 변화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관리가 잘 되니까 재고량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임대료 떨어지고 매매가도 낮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건설량도 줄어들겠죠.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네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요. 각 사례마다 반대 방향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동시에 옮겨 놓고도 여러분들이 그려보면 변화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그거 외에 나머지는 고정되어 있다고 할 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 시장에 할 때 그런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일목요연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한 변수의 변화가 생겼을 때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초래될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요? 부동산 시장의 일반 균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모형은 4사분면 모형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임대시장, 매매시장, 건설, 관리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임대시장에서부터 출발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각각 시장마다 어떤 균형을 나타내는 이제 선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한 변수가 변했을 때 그것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일반 균형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얘기하고 싶다면 이 그림을 떠올리고 그 변수가 이 중에서 어떤 곡선을 또는 어떤 직선을 움직일 것인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상상하고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균형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각 축마다 하나씩 순서대로 그 방향을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런 걸 따질 때 아주 유용한 모형이 4사분면 모형입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경제론 6번째 시간 일반 균형 모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부한 4사분면 모형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자주 인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